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인상준의 포인트 개념 강의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1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자료 수집 방법 정리를 할 겁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5가지가 있어요. 질문지법, 실험법.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연구할 때, 양적 연구 배울 때,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이었죠.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 이 4가지 외에 문헌연구법이 있죠.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질적 연구에서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질문지법 정리를 해봅시다. 질문이 담겨져 있는 종이를 사람들한테 쭉 돌리는 거죠. 질문지를 조사 대상자들한테 쭉 돌리고, 그럼 조사 대상자들은 질문지를 받고 질문을 읽은 다음에 자기한테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를 해서 돌려주겠죠. 이렇게 회수된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 이게 질문지법입니다. 이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선거 때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가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당신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A 후보를 지지한 사람 37%, B 후보를 지지한 사람 28%, C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11%.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이 설문조사, 이 여론조사가 바로 질문지법을 통해서 얻은 그 자료를 가지고 기사화한 거죠. 자, 질문지법의 특징. 37%, 28%, 11%, 이거 숫자로 표현된 자료죠. 수치화된 자료.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얻은 그 정보를 통계 분석해서 지금 기사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할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게 질문지법의 첫 번째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조사 대상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거야. 자료를 얻을 거야.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결정을 한다고. 그렇게 딱 짜여진, 딱 정해진 그 질문들을 통해서 자료를 얻죠. 그럼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구조화된 자료가 되는 거야. 딱 틀이 갖춰진 구조화된 자료. 그 다음에 질문지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수의 조사 대상자들한테 돌리잖아요. 그럼 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한 가지 종류의 질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표준화된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자, 봐봐요. 자, A 후보가 37%, B 후보가 28%, C 후보가 11%. 이렇게 각각의 후보별로 지지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이 지지율은 전체 선거권자, 전체 유권자 중에서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모든 선거권자, 모든 유권자들한테 다 물어봤을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권자가 4천만 명이 넘어간대요. 그 4천만 명이 넘어가는 전체 유권자들한테 다 물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그 선거권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물어봤겠죠. 그걸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을 거라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이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서는 선거권자 전체가 되는 거지. 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 집단에서 뽑아낸 사람들,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전수조사, 전체 숫자다.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표본조사가 되는 건데, 뭐 위에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전수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학교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조사하고 싶어. 한 학교의 학생들 숫자가 전수조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조사하기도 한다. 전수조사하기도 한다. 물론 몇 개 반만 골라서 그 반 학생들한테만 조사를 하면 이건 표본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이 담겨져 있는 종이, 문서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질문을 인터넷 화면에 딱 띄우면
인터넷 설문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을 녹음을 해. 그래서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다이얼 버튼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사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전화 설문조사가 되는 거죠. 문서 말고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질문지법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질문지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선거 때 여론조사 보면 뭐 500명, 1000명, 뭐 2000명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지법의 첫 번째 장점. 다수의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그 500명, 1000명, 20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일이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물어보고 답변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런데 질문지를 쫙 돌리면 직접 가서 물어볼 때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죠.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또한 질문지법의 장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후보가 누군지 기준이 명확하죠. 분석 기준이 명확하죠. 그 다음에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몇 프로,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몇 프로. 이렇게 비교 분석이 쉽죠. 이게 질문지법의 장점인 거고, 그 다음에 어느 후보가 뭐 지지도가 몇 퍼센트 높은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치로 드러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다. 이게 질문지법의 장점이 되는 거고, 단점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문맹자. 이 문맹자들한테는 질문지법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낼 수가 없겠죠. 문맹자에게 실시곤란하다. 이게 질문지법의 첫 번째 장점인 거고. 자, 내가 500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거야. 그럴 경우에 500부만 만들어서 500명한테 돌리면 그 500명이 전부 다 응답해준다? 아닐걸요. 그죠? 길 가다가 볼펜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설문조사에 좀 응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쌩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수율,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질문지법의 단점인 거고. 무성의한 응답은 그냥 볼펜 하나 준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까지 한 20분 남았으니까 내가 설문조사 해드릴게요 하고 설문지를 받았어. 받았는데 뒤로 넘겨보니까 어떻게 문항수가 많더라고. 그 다음에 설문 문제를 읽고 항목에 체크를 하는데 이 항목 선택하는데 은근히 까다로워. 그럼 나중에는 점점 대충 체크해 주잖아요. 무성의한 응답. 그 다음에 악의적인 응답은 선거 때 한 정당이 자기 정당 후보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 우리 정당, 뭐 A 정당이라고 그럽시다. A 정당 후보 중에 A 정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만약에 이 질문지를 그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봤잖아. 그럼 정성을 다해서 생각을 해.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인지,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잘 골라서 선택을 해준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그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받거나 그 정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받았다고 생각해봐. A 정당 후보로 가장 좋은 사람을 찍어주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가장 나쁜 후보를 골라서 찍어줄 수도 있어. 왜? 그 정당 망하라고. 그죠? 선거 때 망하라고, 지라고.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도 있다. 질문지법의 단점인 거죠. 그 다음에, 자,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에 일반화가 곤란하다. 뭔 얘기냐면, 자, 선거 때 사람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그 후보 선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서 좀 지지하는 후보가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한 지지하는 후보가 나뉘어지는 경향이 보이더라.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체 선거권자가 있으면, 전체 선거권자가 있으면, 음,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좀 갈려지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뭐 성비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칩시다. 남자 49%, 여자 51%의 성비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뭐 적당하게 찍으면 되죠. 적당하게 만들면 되지. 고소득자 뭐 30%, 저소득자 70%의 소득별 구성비가 나타나더라.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전체 집단의 특징이야.
전체 집단을 성별, 소득 수준별로 나눠서 뭔 비율을 조사한 거지, 그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전체 집단 중에서 무슨 집단을 뽑는다고요? 표본 집단을 뽑는다고. 근데 그 표본 집단을 만약에 예를 들어 남자이면서 고소득층에서만 한 2,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 그래서 후보별 지지도를 파악을 해. 그리고 그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유권자들은 지금 이러한 후보별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봐. 그럼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죠? 남자 고소득층한테만 물어놓고선 전체 유권자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누가 믿겠어.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표본을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표본은 전체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표본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표본을 골라야 될까? 저 성별, 성비, 그다음에 소득 수준별 비율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표본을 고르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좋겠죠. 성별, 소득 수준별 그 구성 비율이 잘 갖추어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얻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선거권자들은 지금 이러이러한 후보별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믿을 만하지. 그죠? 자,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자, 표본 집단의 무슨성? 대표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표본 집단이 전체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 표본 집단이 전체 집단, 모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대표성이 높은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대표성이 낮은 거지. 그래서 대표성이 낮으면 표본 집단이 전체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가 곤란하다. 이게 바로 질문지법, 특히 표본 조사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질문지법의 장점과 단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질문지를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질문 예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수면은 건강에 척도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수면은 건강에 척도라고 합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정보를 이 질문지를 통해서 얻게 된 거야. 갖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야간 게임 금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그런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이거 뭐 한 거야? 특정 답변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돼. 최근 당신의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때 최근이 사람에 따라서 일주일인가? 뭐, 보름인가? 한 달인가? 사람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면, 답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야 돼. 그 다음에 한 질문에는 한 가지 정보만 물어야 된다. 당신은 하루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있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예라고 대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면은 충분히 취하고 있는데 휴식은 충분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에다가 찍어야 될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거 헷갈린다고. 상황에 따라서 수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크해주는 사람도 있고 휴식에 초점을 맞춰서 체크해주는 사람도 생겨.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정확하지가 못하죠. 그 다음에 당신은 하루에 답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고 응답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한대. 당신의 하루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6시간을 잔다라고 쳐봐. 6시간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기억에 체크해야 돼. 니은에 체크해야 돼. 기억에도 체크할 수 있고 니은에도 체크할 수가 있거든. 이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사람에 따라서 6시간 자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억에 체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6시간 자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니은에 체크하기도 한다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겠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16시간을 잔다고 쳐봐. 신생아인가? 아무튼 16시간 자는 사람은 기억에도 체크 못하고 니은에도 체크 못하고 디귿에도 체크 못해. 체크할 데가 없어. 그러면은 16시간 자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지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돼. 이럴 경우에 6시간 이하를 지키려면 6시간 초과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초과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어떤 답지가 하나 더 있어야 돼.
10시간 초과. 이런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상호 배타적이고 또한 동시에 응답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에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질문지를 제작해 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슨 법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질문지법이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험법 갑시다. 실험법. 자연현상 연구할 때 자연과학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서 얻잖아요. 물이 언제 끓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비커에 담아가지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죠. 그래서 100도씨가 되니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더라.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물이 끓는 현상을 지금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죠? 자, 이 실험을 어느 현상을 연구할 때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실험을 하겠다.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이 실험법인 거죠. 어떤 예가 있을 수가 있을까?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실험을 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 자, A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 A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이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험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떻게 실험하면 되겠어요? 학생들한테 저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한 반을 골라. 한 반을 골라서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않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도 이미 성적을 한번 체크해 놨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A를 적용하기 전에 성적을 체크해. 요거 사전 검사. 사전 검사해두고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수업하고 그 뒤에 성적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거지. 사후 검사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사전 검사 결과 그 반의 성적이 71점이었는데 A를 적용해서 수업하니까 성적이 87점이 나오더라. 오, 그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있네.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찝찝하죠. 왜냐면 저 A 교육 프로그램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지?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 비교해야지. 다른 한 반을 골라. 다른 한 반을 골라서 그 반은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치? 물론 이 반도 사전 검사, 사후 검사에서 성적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의 사전 검사 결과 성적이 몇 점이었는데 52점이었는데 사후 검사하니까 53점이 됐네. 1점밖에 안 올랐네.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1점이 오르는데 적용하니까 16점이나 오르네. 효과 있네. 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찝찝해. 왜 찝찝해? 저 반은 애초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성적이 안 올라간 것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반을 좀 잘못 고른 거야. 아이들의 학업 능력의 차이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학업 능력의 차이가 없는 학생들을 골라서 비교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반은 잘못 고른 반이야. 그래서 어떤 71점이 되는 반을 고르면 가장 좋겠지만 뭐 71점의 평균 성적을 갖고 있지 못한 반밖에 없다면 뭐 비슷한 반을 골라야 되겠죠. 한 72점짜리가 있다고 쳤어. 72점짜리 반을 수업해 보니까 얘네들은 73점밖에 안 됐어. 음, 이러면 이제 A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성적이 올라갔구나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더 믿음직해졌지 그 얘기가. 근데 아직까지도 찝찝해. 왜?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 A를 적용해서 수업한 선생님의 강의력과 A를 수업하지 않고 수업한 선생님의 강의력의 차이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거든. 그죠? 지금 봐봐. 성적 향상에 A 교육 프로그램 적용 여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강의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A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통제를 해줘야 돼. 비슷하게 맞춰준 상태에서 실험을 해줘야 된다. 그죠? 이제 정리가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법을 통해서 실험법을 통해서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수 있구나.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실험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실험법의 의미. 자, 독립변인. 이거 원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를 든 이 사례에서는 독립변인에 해당되는 건 이 A 교육 프로그램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독립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 여기에서는 학업 능력이나 강의력이 다른 요인들이죠. 그죠? 다른 변인들이지. 이 다른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이걸 뭐 한다 그러는 거야? 이걸 통제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인을 인위적으로 처치했지. A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이게 처치한 거야.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적 향상. 이 성적이 종속 변인인 거죠. 종속 변인. 이 종속 변인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 이게 무슨 법이다? 이게 실험법이다. 이런 얘기죠. 특징.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 인과관계를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 양적 연구. 그죠?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요게 실험법이다. 이런 얘기고. 학업 능력, 강의력과 같은 이런 변수의 통제를 했잖아요.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요게 또한 실험법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실험법의 일반적인 모형도 우리 예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 이해하는데 이미 다 확인을 한 거야. 확인 안 된 개념이 있네. 자, A를 적용해서 수업한 저 반이 독립 변인을 처치한 실험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수업한 그 반은 독립 변인을 통제한 통제 집단에 해당이 돼. 그죠? 그러면 우리 실험법의 일반적인 모형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법의 장점과 단점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A 교육 프로그램과 성적 향상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하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측정을 해냈잖아요. 이게 딱 실험법의 장점인 거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이게 지금 실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거든?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거든. 뭐 아까 우리 A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조금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저 A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통제 집단의 학생들이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다. 아, 우리 지금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응?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반에 비해서 성적이 안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좀 더 심각한 실험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 그 부부의 유아기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이걸 연구하고 싶어. 이걸 실험법을 사용을 해서 자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비슷한 부부들을 골라서 몇 부부들을 일부러 부부싸움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안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부싸움을 시킨 아이들의 인성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 거지. 그 결과 아이들 인성 형성에 특히 사회성을 중심으로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더라. 이런 실험 자료를 얻었어. 그러면 실험은 성공한 거지. 실험은 성공했지만 그 인성에 문제가 생긴 아이들,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 아이들이 갖는 피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길러야 될 부부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 이런 것들은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변수들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그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까? 사회문화 현상에서 동일한 학업 능력을 갖춘 두 반을 골라야 되고 동일한 강의력을 갖고 있는 두 선생님을 골라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반의 학습 능력이 완전히 동일하고 서로 다른 선생님의 강의력이 완전히 똑같기가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변인의 완벽한 통제가 이게 쉽지 않다고.
응?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실험은 어렵다 이런 얘기고. 완벽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해도 문제가 돼. 자,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지, 그 결과를 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어떻게 써?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실험법의 또 하나의 단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법도 정리가 됐습니다. 실험법도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무슨 법 정리합시다. 면접법 정리를 합시다. 얼굴을 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면서 자료를 얻는 방법. 이게 면접법이죠. 면접법은 자, 질문을 던져. 대답을 들었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또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들어. 그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면서 어떤 대답까지 얻을 수가 있겠어. 자, 그런 일을 왜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해서 만들어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속마음이잖아. 이 속마음도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이런 자료는 질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게 면접법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연구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질문들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질문들을 갖고 이제 조사 대상자를 만나러 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들이 좀 나오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지 않은 질문도 계속해서 더 던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답변은 없고.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은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서 또 던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딱 짜여진 대로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에 따라서 그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 그러니까 딱 짜여진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대상자들한테 똑같은 질문만 하는 것도 아니야. 감이 오죠? 비구조화된, 비표준화된 그런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무슨 법에? 면접법에. 그 다음에 다수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질문지법을 던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의 대상자들한테서 그 소수의 대상자들한테서 내면 깊숙한 얘기까지 듣고 싶을 때는 면접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비교적 질문지법과 비교해서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만났어. 만나자마자 대뜸 막 이것저것 물어봐. 그 속마음까지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응답자가 조사 대상자가 바로바로 자기 속마음 그냥 얘기해 주나? 아니죠.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과연 그 연구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진짜인지 막 의심이 막 가잖아. 그럴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털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을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좀 허용적인 분위기라 그러는데 이걸 래퍼라 그래요. 래퍼. 이 래퍼를 형성을 해줘야지만 조사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한 면접법의 특징이 됩니다. 자,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은 질문지법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접법은 글을 읽지 못하지만 말만 통하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문맹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면접법의 장점인 거고 그 다음에 질문지법의 단점이 또한 무성의한 응답, 악의적인 응답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다. 이게 질문지법의 단점이잖아요. 면접법은 자 묻고 대답을 듣잖아. 그 대답에 대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 래퍼가 형성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 그만큼 응답의 솔직함이 커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리고 응답의 정확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응답의 응답률도 높아질 수가 있다. 이게 면접법의 장점인 거고 내면 깊숙한 곳의 얘기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면접법의 장점이 되겠네요.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질문지는 아무나 돌릴 수가 있어. 솔직히. 그런데 면접은 자,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좀 얘기를 나눠야 되거든.
그렇게 면접법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그런 조사자들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그 다음에 면접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조사자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조사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줘야 돼. 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얻어주세요. 라고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고르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도 힘들어. 이게 특정한 시간대에, 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연령대에서,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럼 내 연구에 딱 맞는 사람들을 고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얘기지. 골랐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조사에 응해줄 거라는 보장도 없어. 이럴 경우에는 보통 좀 보상을 좀 제시를 하면서 조사에 응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 역시 여기에서도 뭐가 들지? 시간과 그런 조사 응답자를 찾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여기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잖아. 그지? 그 과정에서 대화를 하고 그 응답을 해석을 하고 그 응답에 미추어 또 대답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조사자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 조사자의 가치,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죠. 그죠? 이게 또한 면접법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이 됩니다. 자, 이제 면접법도 끝났고요. 마지막이 아니죠. 질적 연구에서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 관찰법 정리를 해봅시다. 참여.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는 거야. 이게 바로 참여 관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 아프리카 밀림 속에 이름 모를 부족의 생활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프리카로 가야지. 밀림 속을 헤쳐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이름 모를 부족과 함께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참여 관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부족들이 펼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이름 모를 부족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연구? 질적 연구. 그래서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또한 참여 관찰법이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비구조화된 가장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자, 이름 모를 그 부족의 생활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보고 있는 거야. 자, 질문지법은 정해진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얻죠. 그 다음에 면접법은 대화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료를 얻잖아. 이거는 자료를 수집하는 그 통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참여 관찰법은 이런 통로가 없어. 그냥 가서 보면서 자료를 얻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거야. 그 다음에 그 부족의 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뭐 결혼 생활을 그 아프리카 밀림 속의 그 이름 모를 부족의 결혼 생활을 연구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결혼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주구장창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가. 그 다음에 연구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게 참여 관찰법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장점은 글자를 읽지 못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 언어를 사용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곤란한 연구 대상자에게도 이 참여 관찰법이라는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말이 안 통하는 막 2살, 3살짜리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여 관찰법을 통해서. 하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친필지들의 생활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있죠. 그죠? 자, 참여 관찰법의 큰 장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런 통로가 없잖아. 정해진 통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터가 없어. 자료가 들어오는 필터가 없어. 있는 그대로의 자료가 통째로 들어와.
그러니까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가 통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는 실제성이 높아.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이 된다. 이게 참여관찰법의 장점이 되는 거고, 단점은 아까 그 아프리카 이름 모를 부족의 결혼 생활을 연구하러 갔다면서요.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줘야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 모를 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 연구하려고. 근데 웬걸 옆에서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 버렸네.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일은 벌어질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그 변수를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역시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건 연구자의 생각과 연구자의 어떤 가치가 개입된 상태에서 해석해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연구자의 가치, 연구자의 편견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개입될 그런 우려가 크죠. 이게 또한 참여관찰법이 갖는 단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참여관찰법까지 정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정리하면, 문헌연구법만 정리하면, 자,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문헌연구법, 문헌, 책, 연구 논문, 이미 존재하는 자료. 이 자료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내. 여기에 이제 무슨 연구법? 문헌연구법이라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문헌에 해당하는 건, 뭐 아까 연구 논문, 책, 이런 것도 문헌이지만, 그것만 문헌은 아니야. 신문 기사, 그러니까 도서는 책이잖아요. 도서, 신문 기사, 그 다음에 그림, 동영상 이런 것들도 다 자료를 끄집어낼 수 있는 뭐가 된다. 문헌이 된다. 라는 얘기고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 이게 1차 자료야. 2차 자료는 다른 사람이 조사한 자료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내. 그럴 경우가 2차 자료가 돼. 그런데 문헌연구법은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이 된다. 문헌연구법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각국의 결혼 생활을 연구하고 싶어. 비교해서 연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한국의 결혼 생활과 미국의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결혼 생활을 비교해서 연구해보고 싶어. 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관련된 자료는 내가 직접 찾을 수가 있지, 그지? 요거 이제 몇 차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지. 1차 자료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미국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결혼 생활 관련된 자료를 끄집어내는 게 이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연구한 자료들을 막 찾는 거야. 네덜란드에서의 결혼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막 찾는 거지. 그런 자료들이 뭐가 되는 거고. 문헌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문헌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끄집어내. 요게 이제 몇 차 자료가 되는 거죠.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한국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결혼 생활을 비교 연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문헌 연구법이 된다, 이런 얘기. 뿐만이 아니라 선행 연구를 파악할 때도 문헌 연구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해놨네. 이런 연구를 해놨네. 이런 연구에서는 뭐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이 있네. 그러면 내 연구는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좀 굉장히 좋은 연구, 좀 가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파악할 때 문헌연구법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의 기초 자료. 내가 언제 어떨 때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딱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원인이 갖춰지면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가설이 설정이 되면 그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을 할 때도 문헌연구법이 활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문헌이 질적 자료를 담고 있는 문헌이면 거기에서 질적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문헌이
양적 자료를 담고 있으면 양적 자료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모두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문헌연구법이 되는 거죠. 자, 문헌연구법의 장점. 아까 얘기한 거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미국, 네덜란드 다 가지 않아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대. 이게 바로 미국과 네덜란드, 한국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좀 뛰어넘어서 자료를 얻는 거죠. 그죠?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롭다. 이 사례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자,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 생활과 조선 시대의 결혼 생활과 고려 시대의 결혼 생활을 뭐 하는 거야? 비교해 보고 싶은 거야.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내가 직접 얻으면 되지. 물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문헌을 연구할 수도 있어. 이럴 경우는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고려 시대 결혼 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이거 어떻게 직접 얻을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갈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결혼 생활이 담겨져 있는 문헌을 찾고 고려 시대의 결혼 생활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헌을 찾는 거지. 여기에서 2차 자료를 끄집어내면 바로 어떤 시간적 제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죠. 선행 연구 파악,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 파악에 적합하다. 이게 문헌 연구법의 장점이 되는 거고 단점은요. 이 문헌들이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문헌인지, 이 제대로 연구가 된 문헌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문헌연구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그 문헌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 자료지 기존의 문헌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문헌을 해석하고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생각, 연구자의 가치, 연구자의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또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남이 한 연구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연구 주제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그런 자료를 구하는 게 그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겠죠. 그게 또한 문헌연구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강 자료 수집 방법 정리를 끝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 민상진의 포인트 개념 강의였습니다.